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길었던 하루의 업무를 마쳤습니다. 온 마음으로 저만의 아늑한 보금자리로 돌아가 편안히 쉴 수 있기를 기대했죠. 열쇠로 집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여동생, 즉 시누이 3명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캐리어는 거실 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죠.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제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고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름아, 내가 부탁 좀 할게. 그냥 여기서 지내게 해주면 안 될까? 다들 내 피부치들이잖니? 이 서울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지낼 곳도 없으면 어떡하란 말이니?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불쾌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올랐죠. 사실 저는 만 번이라도 싫었습니다. 이 작은 집은 저와 남편 민준 씨의 삶을 담기에도 벅찼으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늘어나면 앞으로의 생활이 얼마나 엉망이 될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시어머니의 눈빛, 그리고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새 시누이를 보니 저는 결국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마음속 불만을 억누르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표했죠. 그때 저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의 타협이 미래의 저를 끝없는 후회와 번뇌의 늪으로 빠뜨리게 될 줄은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6월 말의 저녁,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더웠습니다. 저는 오피스 빌딩을 나섰고 옅은 하늘색 셔츠 등판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편의점에서 시원한 생수 한 병을 사서 절반을 단숨에 들이켜니 그제야 열기가 조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복도의 센서 등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벽을 더듬으며 계단을 올랐고 제 발소리는 고요한 복도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4층 집 앞에 도착해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던 순간 집안에서 갑자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파, 테이블, 바닥 할 것 없이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먹다 남은 수박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캐리어들이 널브러져 있었으며 소파에는 개어놓은 옷가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았고 그 뒤로 시어머니와 새 시누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첫째 시누이 민정 언니는 품에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왔어? 엄마랑 동생들, 그리고 유준이도 왔어. 마침 저녁 먹으려던 참이야. 민준 씨는 제 가방을 받아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고개를 까딱이며 인사했고 시누이들과도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유준이는 민정 언니 어깨 뒤에 숨어 저를 훔쳐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낯빛이 안 좋구나. 일이 많이 힘들지? 너희 부부가 이렇게 바쁜데 챙겨주는 사람도 없으니원. 저는 슬며시 손을 뺐습니다. 익숙해요. 민준 씨가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들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밥 먹어요. 오늘 다 엄마가 만드신 거야. 냄새 죽이지? 그러면서 제게 슬쩍 눈짓을 했습니다. 식탁에서 민준 씨와 시누이들은 신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막 반찬을 집으려는데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름아, 내가 민준이랑 얘기했는데 말이다. 너희들 일하느라 바쁘고 생활도 빡빡하잖니. 내가 이리로 와서 살림을 좀 해줄까 한다. 민정이는 애 데리고 있고 민지랑 미나도 자취방 구하려면 돈 드니까 차라리 다 같이 여기서 지내는 게 어떠냐. 일거양득 아니겠어? 제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식탁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집이 투룸이라 다 같이 지내긴 좀 좁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 민준 씨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안방은 엄마랑 막내 미나가 쓰고 작은 방은 첫째 누나랑 둘째 누나가 유준이랑 같이 바닥에서 자면 돼. 우리는 거실 소파에서 자면 되고 의욕에 넘치는 민준 씨의 모습을 보니 속이 쓰려왔습니다. 며칠만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황 봐서 민정이는 일 구해야 하는데 애 때문에 힘들고 민지는 취업 준비해야 하고 미나는 대학원 시험 준비해야 하니 다들 잠시만 있을 거야. 유준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나 삼촌이랑 같이 잘래. 삼촌이 장난감 사준다고 했어. 민준 씨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삼촌이 약속 지켜야지.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고 더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에 플라타너스 잎이 바람에 사각거렸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민준 씨가 뒤에서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삐치지 마. 내 체면 좀 세워줘.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우리 남매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잖아. 지금 동생들이 힘든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겠어. 이렇게 많은 식구를 우리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돼.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첫째 누나는 곧 취직할 거고 둘째 누나도 졸업하면 돈 벌 거야. 그럼 월세 보태주겠지. 엄마가 오시면 너도 편해지잖아. 엄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 네가 항상 먹고 싶어 했잖아. 저는 몸을 돌려 민준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정말 잠시만이야? 민준 씨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다들 자리 잡으면 바로 나갈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민준 씨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돈 좀 모아서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민준 씨가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야. 저는 창밖 아파트 단지에 쏟아지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요. 문득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친정집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들이 이사 오던 날 저녁, 저는 천근만근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의 센서 등은 여전히 고장난 채였습니다. 저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 계단을 비췄습니다. 차가운 금속 케이스가 손바닥에 닿아 서늘한 기운을 전했습니다. 문을 열자 땀 냄새와 값싼 향수가 뒤섞인 후덥지근한 공기가 확 덮쳐왔습니다. 거실에는 캐리어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짙은 회색과 와인색 캐리어들이 복도를 좁은 틈만 남기고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3살배기 유준이는 캐리어를 밟고 기어오르다 미끄러져 휴지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새하얀 휴지가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중앙에 서서 종이 한 장을 쥔 채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옷은 캐리어에 넣고 자주 입는 건 옷장에 걸어둬. 민준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TV 장식장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티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짙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저는 현관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선은 무심코 벽에 걸린 결혼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거실은 텅 비고 깔끔했는데 지금처럼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아름이 왔구나.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금세 웃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조심조심 정리하고 있으니 너 쉬는데 방해 안 될 거야. 유준이가 비틀거리며 달려와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숙모, 내 로봇 좀 봐요. 저는 기계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는 낯선 꽃무늬 이불이 깔려 있었고 제 화장품들은 화장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옷장 안의 옷들은 압축된 것처럼 한데 뭉쳐 있었습니다. 셋째 시누이 미나가 화려한 네일아트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새언니, 앞으로 집안일은 제가 다 할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했습니다. 밤굿이 좁은 소파에 둘이 끼어 누웠습니다. 민준 씨의 입맞춤이 막 떨어지려던 순간 옆방에서 유준이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내 그림 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얇은 벽을 바라보며 마음이 손뭉치로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있어
이렇게 많은 식구를 어떻게 먹여 살리지?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야근 신청할게. 첫째 누나도 월급 받으면 생활비 보태준다고 했어. 저는 냉소했습니다. 그럼 학교 다니는 막내랑 취업 준비하는 둘째는, 그리고 애 키우는 첫째 누나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생활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새벽 6시 반이면 화장실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TV 소리와 웃음소리가 귀청을 때렸습니다. 냉장고는 책장 넘기는 것보다 더 빨리 비워졌습니다. 유준이의 장난감은 사방에 널려 있었고 시끄러운 전자음악 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첫째 시누이 민정 언니는 매달 30만 원만 내놓았습니다. 둘째 민지는 직업이 없었고 막내 미나는 뻔뻔하게 민준 씨에게 돈을 탔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9시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은 과자 부스러기로 난장판이었고 유준이의 알씨카는 벽에 부딪히며 쿵쿵 소리를 냈습니다. 밥은 솥에 있으니 알아서 데워 먹어. 시어머니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기름진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는 기름때로 새까맸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미나가 허리를 흔들며 들어왔습니다. 언니, 학교에서 MT 가는데 2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 지난주에 50만 원 줬잖아.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버블티 한 잔에 7천 원이고 문구류도 비싸단 말이야. 미나가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새언니가 최고잖아요. 저는 돌아서는 소녀의 뒷모습을 보며 지폐를 쥔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밥은 이미 다 식어버렸지만 저는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기만 했습니다. 찬밥을 두어 숟갈 떴을 때 시어머니가 부엌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타일 바닥에 끌리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었더라. 내일 마트 좀 가야겠다. 그 말에 제 마음은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50만 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을 받자 2번이나 세어보고 나서야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걱정 마라. 아낄 건 아끼고 쓸 건 써야지. 민준이 몸보신하게 갈비도 좀 사고 유준이가 원숭이처럼 말랐으니 닭볶음탕도 좀 해줘야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가 나가자마자 저는 바로 핸드폰 은행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1억이 넘던 예금이 한 달 만에 4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던 계획은 이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카톡을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짧은 답장뿐이었습니다. 멍하니 있는데 유준이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스크림 사려면 돈 필요하대요. 저는 또 2만 원을 꺼내주었습니다. 아이가 환호하며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거실에서 소파에 늘어져 드라마를 보는 시누이들과 해바라기 씨를 까먹는 시어머니, 그리고 거침없이 질주하는 유준이의 장난감 차를 보았습니다. 저는 접이식 의자를 가져와 구석에서 노트북을 켜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키보드 소리는 TV 소리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새벽 1시 민준 씨가 드디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소파에 웅크리고 잠든 것을 보고 그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왔어?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미안. 민준 씨의 몸에서는 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민준 씨, 돈 문제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어. 이대로 가다가는 반년도 못 버텨. 아파트 대출금에 관리비에 7식구 먹고 사는 비용까지. 민정 언니가 내는 30만 원으로는 턱도 없어. 민지도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고 미나는 돈을 너무 헤프게 써. 미나는 아직 학생이잖아. 민준 씨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만 70만 원을 가져갔어.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유준이한테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 우리 자신도 건사하기 힘든 상황이야. 민준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내일 얘기할게. 돈 내야 할 사람은 내야지. 다음 날 아침 6시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시어머니가 찜통에 김치만두를 넣고 있었습니다. 네가 만두 좋아한다고 해서 아침 일찍 만들었어. 저는 조금 놀라 서둘러 수저를 놓는 것을 도왔습니다. 민준 씨가 부엌에 들어와 아침 식사를 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엄마, 이 솜씨는 정말 최고야.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 회사 사람 안 뽑니? 민지가 이력서를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 연락이 없다네. 요즘 적당한 자리가 없어요. 민준 씨가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내 친구가 IT 회사 인사팀에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 시어머니의 얼굴에 금세 화색이 돌았습니다. 역시 아들이 최고야. 아, 맞다. 연말 보너스는 언제 나오니? 나오면 민정이 핸드폰 바꿔주고 유준이 영어 학원도 등록해줘야겠다. 민준 씨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만둣국을 든 채 손이 굳어갔습니다. 돈에 대한 계산들이 목구멍을 꽉 막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조용히 신발을 갈아 신고집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벤기름 냄새가 코에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싸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로수길,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져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막 결혼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에서 둘이 지내던 시절,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퇴근 후 함께 장을 보고 주말에는 소파에 누워 영화를 봤습니다. 돈을 모아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아이를 낳을 계획도 세웠었죠. 핸드폰을 꺼내자 카톡 대화 목록은 지난달 엄마의 안부 인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망설이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시간 되면 보러 갈게. 엄마의 즉각적인 답장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너희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지? 엄마가 갈비찜이랑 탕수육 해줄게. 저는 키보드를 노려보다가 결국 다음에 얘기해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차마 꺼내지 못한 말들이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7 식구가 투룸에 끼어 살고 저와 민준 씨는 소파에서 자고 결혼할 때 부모님이 해주신 예금 통장도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싸우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분위기는 일촉즉발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테이블 옆에 서서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고 민정 언니와 민지는 팔짱을 낀 채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유준이는 장난감을 껴안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집안 살림이 너무 많이 들어 민준 씨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첫째 누나, 생활비 좀 더 보태줘. 둘째 누나도 일자리 빨리 알아보고 월급 300 받아서 30만 원 내는 게 부족해? 민정 언니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유준이 분유값만 한 달에 몇십만 원이야. 민지가 이어서 불평했습니다. 일자리가 그렇게 쉽게 구해지는 줄 알아? 아무데나 대충 들어갈 순 없잖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우리더러 나가라는 거니? 내가 혼자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아들 집에 좀 머무는 것도 안 된다는 거야? 유준이 좋은 유치원 안 보내면 나중에 어떡하라고.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름이 왔구나. 민준이가 애들한테 집안일 좀 더 하라고 얘기하는 중이었어. 네가 힘들까 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발끝만 만지작거리는 민준 씨를 보며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좋네요. 하지만 말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깊은 밤 두 사람은 소파에 끼어 누웠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돈 얘기는 안 했어? 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얘기만 꺼내면 엄마는 내가 자기를 귀찮아한다고 생각하셔. 첫째 누나는 애를 방패 삼고 그럼 우린 어떡해. 통장 잔고가 몇 달 못 버틸 거야. 내가 민지한테 우리 회사에 한번 지원해 보라고 할게. 걔가 취직하면 괜찮아질 거야.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몸을 돌려 얼굴을 소파에 묻었습니다. 달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거실에는 잡동사니가 가득 쌓였고 소파에는 항상 옷가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약 냄새, 향수 냄새, 과자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일정을 꽉 채웠고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했습니다. 그 숨막히는 집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웠고 끝이 보이지 않는 날들이 더 두려웠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반, 복도의 센서 등은 여전히 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벽을 더듬으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발치에 미나가 어젯밤 버린 배달음식 상자가 채였고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침 식당에서 풍겨오는 콩나물 국밥 냄새에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ATM 기기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금속 냄새와 함께 저를 감쌌습니다. 화면이 켜졌을 때 제 손가락은 비밀번호 키패드 위에서 2초간 멈칫했습니다. 계좌 잔액은 1억 5, 230만 원에서 897만 6천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1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것입니다. 거래 내역에 찍힌 3건의 이체 기록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미나에게 300만 원, 민지에게 500만 원, 그리고 민정 언니에게는 무려 0만 원이었습니다. 손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잠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내 동생들한테 보낸 800만 원 어떻게 된 거야? 저는 ATM 기기에 기댄 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기 저편은 반분 동안 침묵했습니다. 미나 등록금 내야 했고 민지는 취업 준비하느라 돈이 필요했고 첫째 누나는 선볼 때 써야 했어. 그래서 나한테는 숨기고 돈을 보낸 거야? 그 돈 우리 아이 가지려고 모은 돈이잖아. 상황이 급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오늘 저녁에 확실히 얘기할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행 유리창 밖으로 흔들리는 플라타너스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문을 열자 감자칩 냄새와 땀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리를 꼬고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고 시누이들은 소파에 늘어져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준이의 드론은 테이블 위를 아슬아슬하게 날아다녔습니다. 아름이 생일이라고 우리가 해물찜 사주기로 했어. 민준 씨가 침실에서 나오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물찜 필요 없어. 저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돈 8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어. 거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민준 씨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준이 돈을 민준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건 우리 공동재산이에요. 저는 새 시누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말해봐요. 그 돈 다 어디에 썼어요? 유준이 유치원비 내고 선볼 때 입을 옷 샀어. 민정 언니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자취방구하고 면접용 정장 샀어. 민지가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등록금 내고 새 핸드폰 샀어. 미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너만 유별나게 구는구나. 저는 민준 씨랑 결혼했지. 시댁 식구 전체를 부양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제 삶을 결정할 권리는 저한테 있어요. 너희 형편에 무슨 애를 낳겠다고.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유준이도 박씨 집안 핏줄이야. 유준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정 언니가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애 놀라게 하는 것 좀 봐. 민준 씨는 안절부절못하며 손을 비볐습니다. 오늘 생일이잖아. 할 얘기 있으면 내일 하자. 아니, 됐어.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자 캐리어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무언의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옷장 맨 위에서 회색빛이 도는 파란색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모서리에 붙어있던 제주도 신혼여행 수화물 태그의 귀퉁이가 너덜너덜해져 빛바랜 추억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옷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낡아서 하얗게 바른 청바지, 보풀이인 양모 스웨터, 그리고 엄마가 사주신 빨간 잠옷까지 네모반듯하게 접어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벽에 걸린 웨딩드레스 사진은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제주도에서의 두 사람은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었던가. 그때 민준 씨가 제 귓가에 속삭였던 평생이라는 말이 지금은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액자를 떼어내 손끝으로 유리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는 힘껏 액자를 뒤집어 옷까지 더미 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창밖에 플라타너스 잎이 사각거렸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엄마가 통장을 쥐어주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속상한 일 있으면 언제든 집으로 와라. 그 말이 지금은 마치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거실의 소란을 갈랐습니다. 반쯤 누워있던 시어머니의 몸이 굳었고 미나의 핸드폰이 쿠션 위로 떨어졌습니다. 유준이는 고개를 내밀어 저를 훔쳐봤습니다. 민준 씨가 현관 앞을 막아서며 달려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아름아, 어디 가려고? 친정에.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금속 손잡이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머리 좀 식혀야겠어. 돈 문제는 내가 내일 바로 해결할게. 앞으로는 다 내 말 들을게. 민준 씨가 손을 뻗어 막으려 했지만 제가 피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저는 민준 씨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선을 넘었기 때문이야. 내가 이 집에서 영원히 이방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슬리퍼로 바닥을 탁탁 쳤습니다. 설날 대목에 이게 무슨 짓이야. 민준이 얼굴에 똥칠을 하려는 거지? 우리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민준 씨가 시어머니를 향해 손을 내저었고 다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잖아. 밥 먹고 얘기하자. 나 피곤해.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우리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저는 민준 씨를 지나쳐 갔습니다. 캐리어가 타일 바닥 위에서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민준 씨가 갑자기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말은 끝까지 하고 가. 이거 놔. 제가 발버둥 치자 손목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나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은혜도 모르는 거.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우리가 와서 도와줬더니 죄인이 됐네. 아들은 뭐해? 저걸 안 맞고. 하지만 이어진 민준 씨의 행동은 시어머니를 완전히 무너지게 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목을 놓더니 벽에 기댄 채 얼굴을 감쌌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내 아내를 안 맞고 뭐 하는 거야? 엄마, 아름이 좀 가게 내버려둬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거실은 창밖에 플라타너스 입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떨리는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왔을 때 억지로 버텼던 일, 통장 잔고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때의 절망감, 그 모든 것이 지금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유리컵을 집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파편이 유준이 발치로 튀었고 아이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누라었더니 애미는 버리는구나. 그녀는 유리 조각을 밟으며 민준 씨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내가 너 업고 병원 가던 날 눈보라 속에서 3번을 넘어져도 너를 놓지 않았어. 민정 언니가 서둘러 유준이를 감쌌고 민지와 미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미나는 슬그머니 새 핸드폰을 바지 주머니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민준 씨가 손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은 새빨갰습니다. 엄마, 아름이 말이 맞아요. 우리 아이 가지려고 모은 돈 다 써버렸잖아요. 돈 없으면 애 못 낳아?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유준이도 잘만 크는데 서울 아가씨들은 유난히 유별나다니까. 유준이는 첫째 누나 아이잖아요. 민준 씨의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지난달에 아파트 대출금도 못 갚을 뻔했어요. 아름이가 동료한테 돈 빌린 거 아세요?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급이 오던 밤 흠뻑 젖은 채 돈을 빌리러 갔다가 새 운동화를 신은 미나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언니와 민지가 서둘러 달랬습니다. 미나는 손을 등 뒤로 더욱 깊숙이 숨겼습니다. 주머니에는 새로 산 립스틱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구겨진 월급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제 월급 450만 원이에요. 세금 떼고 나면 380만 원 남아요. 아름이는 돈 아끼려고 3년 동안 새 옷 한 벌 안 샀어요. 그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고 싶었지만 참았던 원피스가 떠올랐습니다. 할인 쿠폰으로 특가 상품을 샀을 때 타박받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아름아, 기다려. 민준 씨가 침실로 뛰어들어가 지출 내역이 빼곡히 적힌 노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돈 내가 다 갚을게. 엄마랑 동생들은 내일 당장 내보낼게. 시어머니가 다시 발끈했지만 민준 씨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집안일은 전부 아름이가 했어요. 저는 허리를 숙여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가지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우리 둘 다 머리 좀 식히자. 저는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립스틱을 숨기는 미나와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민지를 보자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에도 등 뒤에서는 싸우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택시에 오르자 엄마에게서 온 카톡 메시지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힘들면 그냥 돌아와. 핸드폰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엄마의 그 힘들면 그냥 돌아와라는 6글자는 가볍게 떠다녔지만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제가 억지로 버티고 있던 모든 체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빠는 소파에 앉아 연거푸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재떨이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아빠가 화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에게도 그리고 제 미련함에도 화가 나신 거겠죠? 저는 그릇을 든 채 뜨거운 김에 눈이 시큰거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거실에서의 그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붉어진 눈시울, 얼굴을 감쌌을 때 떨리던 어깨, 그리고 마지막 그 한마디, 아름아, 기다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인내는 결국 그의 그 한마디, 그가 제 편에 서주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마침내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제가 캐리어를 끌고 문 밖으로 나가려는 마지막 순간이었지만요. 그가 지출 내역이 빼곡한 노트를 꺼내 들었을 때 그는 마치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아이 같았습니다. 그는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생들을 내일 당장 내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꿈속에서 수없이 바랐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윙윙 울렸습니다. 보지 않아도 민준 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무음으로 바꾸고 침대 머리맡에 던져두었습니다. 화면은 그의 초조한 이름과 함께 계속해서 밝아졌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정말로 피곤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이제는 완전히 긴장을 풀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온 채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빠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이혼 서류 한 통을 밀어놓았습니다. 서명해라. 내가 사람 보내서 얘기할게. 아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서류 위에 나란히 적힌 서아름과 박민준이라는 두 이름을 보며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아름아, 제발 전화 좀 받아. 걱정돼. 엄마랑 동생들은 이미 내보냈어. 내가 호텔 잡아줬어. 정말이야. 집에 지금 나 혼자야. 정말 조용해. 바닥에 깨진 유리도
내가 다 치웠어. 돌아와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르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모든 메시지가 꿀을 바른 칼날처럼 제 가장 연약한 곳을 찔렀습니다. 저는 심지어 민준 씨가 이 메시지들을 보낼 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초췌하고 후회에 가득 차 눈에는 핏발이 서 있는 모습. 그는 정말로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그는 정말로 변할까요? 엄마가 제 핸드폰을 낚아채듯 가져가 빠르게 대화 내용을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남자들 말이란 어제는 왜 저렇게 말하지 않았대? 네가 집을 나가고 나서야 이런 애절한 쇼를 벌이는구나. 엄마, 제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너는 가만 있어. 엄마는 핸드폰을 제게 돌려주셨습니다. 네가 알아서 잘 생각해. 이번에 마음 약해져서 돌아가면 다음에는 피눈물 흘릴 일만 남을 거야. 저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의 정을 어떻게 수도꼭지처럼 잠그라면 잠글 수 있을까요? 저는 민준 씨의 프로필 사진을 눌렀습니다. 우리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그렇게나 달콤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때 그는 제 부모님 앞에서 평생 저에게 잘하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모든 것이 변질된 걸까요? 제가 넋을 놓고 있을 때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민준 씨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무심코 열어본 메시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새언니, 집에 와요. 오빠가 미쳐가요. 설날에 이게 뭐예요? 동네 창피하게. 발신인은 박미나였습니다. 새 운동화를 신고 주머니에 새 립스틱을 숨기고 제 앞에서 슬그머니 핸드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던 바로 그 박미나.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메시지의 어투는 이상했습니다. 사과의 기미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거만한 태도로 타이르는 듯했습니다. 별일도 아닌 걸로 소란 피우지 마요라는 뉘앙스의 그 두 글자가 바늘처럼 날카롭게 저를 찔렀습니다. 제 어젯밤의 붕괴와 절망이 그녀에게는 그저 철없는 소동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만약 민준 씨가 말한 대로 그들을 단호하게 내보냈다면 미나의 태도가 이럴 수 있을까요? 부끄러워하거나 적어도 저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상한 직감이 차가운 뱀처럼 제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거의 받자마자 연결되었습니다. 아르마, 드디어 내 전화를 받아주는구나. 민준 씨의 목소리는 기쁨에 넘쳤지만 깊은 피로와 잠긴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야? 내가 갈게. 저는 그의 질문을 무시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나한테 카톡 보냈어. 전화기 저편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 잠깐의 정적은 어떤 소란보다도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걔가 뭐라고 했는데? 민준 씨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아르마, 걔가 하는 말은 그냥 헛소리야. 걔가 철이 없어서 그래. 내가 이미 혼냈어. 내가 당장 걔한테 너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그의 반응은 너무나 빨랐고 너무나 격렬했습니다.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관계를 서둘러 부정하려는 듯 했습니다. 가족의 잘못으로 인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사람의 첫 반응은 부끄러움과 사과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공포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미친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걔가 말하더라. 저는 제 목소리가 최대한 평온하게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것처럼 들리도록 노력했습니다. 너희들이 전부 짜고 친 거라고. 어젯밤 그 쇼 전부 다 나보라고 연기한 거라고. 제가 말을 마치고 숨을 참았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길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억울함에 대한 분노도 오해에 대한 다급함도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들통난 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공백이었습니다. 끝났구나. 제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가 마음을 돌렸을지도 모른다는 한 줌의 희망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름아,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민준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말랐고 헛된 몸부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냥 너를 잃는 게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였다면 저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역겨움만 느껴졌습니다. 울음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저렇게나 좋은데 저는 온몸이 추웠습니다.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요. 저는 영화를 돌려보듯 어젯밤의 가족대전의 모든 세부 사항을 머릿속에서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표정, 모든 말 한마디, 모든 행동 하나하나. 연기라는 전제가 성립되자 모든 불합리했던 부분들이 순식간에 가장 합리적인 설명으로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난동, 유준이 발치로 튀었던 유리컵 조각, 그로 인해 터진 아이의 울음, 얼마나 완벽한 혼란이었던가. 모든 부자연스러움을 덮기에 충분한 혼란. 그녀의 울음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연기를 완벽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민준 씨의 대의를 위해 친족을 버리는 비장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배경이었죠. 마누라였더니 애미는 버리는구나. 그녀가 민준 씨의 이마를 찌르던 그 손가락. 힘 조절은 얼마나 정확했고 각도는 얼마나 절묘했던가. 마치 수없이 연습한 것처럼 민정 언니와 민지의 어색한 만류, 미나가 슬그머니 숨기던 새 핸드폰. 그들은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엑스트라였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제 남편은 이 거대한 연극의 남자 주인공이었죠. 그가 벽에 기댄 채 얼굴을 감쌌던 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며 다음 연기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에게 외쳤던 우리 아이 가지려고 모은 돈 다 써버렸잖아요. 그건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을 던져 제 감정을 폭발시키고 제가 거액의 지출에 대한 배신감에 빠져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꺼내든 구겨진 월급 명세서, 그가 울먹이며 말했던 아름이는 3년 동안 새 옷 한 벌 안 샀어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자상했던가. 그가 그의 가족을 비난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저에게 제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유리 조각이 섞인 사탕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클라이맥스는 그가 침실로 뛰어들어가 가져온 그 노트였습니다.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는 아름아, 기다려 라고 말하고는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가지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 노트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살인자가 가장 손이 잘 닿는 곳에 흉기를 숨겨둔 것처럼요. 그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정말로 지출 내역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작성된 대사와 소품이었을까요? 모든 것은 제가 떠나기로 결심한 마지막 순간 저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모든 서러움, 분노, 절망은 그의 각본 속 최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슬프게 울수록 그의 연기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셈이었죠. 그는 제 마음 약함을 정확히 계산했고 이 집에 대한 저의 마지막 미련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바보 취급했습니다. 아니, 바보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극에서 자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유일한 배우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들의 거짓된 줄거리에 감정을 조종당하는 광대였습니다. 지난 3년 저는 아끼고 아껴서 제 월급으로 그들 가족의 욕망을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그저 나약하고 우둔할 정도로 효심이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는 나약한 것이 아니라 이 이익 공동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무능한 가장이 아니라 수완 좋은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온정과 사랑으로 저를 붙잡아두고 가족들이 거머리처럼 제 피를 빠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저의 이탈로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그는 탕하의 귀환이라는 연극을 연출했습니다. 더 낮은 비용으로 저의 회심을 이끌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연기 한 편 하는 것이 정말로 그의 엄마와 새 여동생을 쫓아내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니까요. 심지어 엄마랑 동생들은 내일 당장 내보낼게라는 말조차 정교하게 설계된 화술이었습니다. 오늘 안 내보내고 내일 내보낸다. 그 내일은 언제일까요? 영원히 오지 않을 그날이겠죠. 제가 마음 약해져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는 수많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엄마 몸이 안 좋다. 동생이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다. 저를 설득할 핑계는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미나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새언니, 집에 와요. 오빠가 미쳐가요. 설날에 이게 뭐예요? 동네 창피하게. 지금 다시 보니 모든 글자가 적나라한 조롱과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녀의 오빠에게 설득당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방법은 언제나 통했으니까요. 제가 왜 이런 남자와 결혼했을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다정하고 세심했습니다. 제가 생리통으로 힘들어할 때면 생강차를 끓여주었고 야근하는 늦은 밤이면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제가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정교하게 계획된 사전 조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마음에 들어했던 것은 제가 아니라 저의 유복해 보이는 가정 환경, 그보다 높은 제 연봉, 그리고 남과 다투기 싫어하는 제 성격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들 가족을 부양하기에 가장 적합한 숙주로 정확하게 선별된 것이었습니다. 심장 어딘가가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걸어나갔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계셨고 엄마는 부엌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빠 앞으로 다가가 그 이혼 서류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저 서명할게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뛰쳐나와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빠는 담배를 제 떠리에 비벼 끄고는 제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아름 뒤에 한 획 한 획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저는 서류를 다시 아빠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빠, 나머지는 아빠한테 맡길게요.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들 앞에서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열어 민준 씨를 찾았습니다. 그의 프로필 사진과 우리의 채팅 배경, 한때 그토록 달콤하다고 생각했던 그 웨딩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차단하고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또 차단했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 첫째 시누이 민정, 둘째 시누이 민지, 셋째 시누이 미나, 심지어 그들 집안의 먼 친척들까지 제 카톡에 추가된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전부 차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니 마치 핸드폰에 수년간 자리 잡고 있던 쓰레기 파일을 정리한 것처럼 전례 없이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열어 그 캡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상태 메시지를 딱 한 줄로 바꿨습니다. 3년 동안 걔한테 밥 줬네. 잘 가라. 다신 보지 말자. 상태 메시지를 바꾸자마자 1분도 채 되지 않아 제 핸드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네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가 차단 목록이라는 쓰레기장으로 던져버렸으니까요. 우리의 공통된 친구들, 제 직장 동료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대학 동창들이었습니다. 카톡 알림음이 카톡, 카톡, 카톡하고 마치 불붙은 폭죽처럼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아름아, 민준 씨랑 무슨 일이야? 싸웠어? 헐, 너 프로필 메시지 무슨 뜻이야? 헤어졌어? 서아름, 너 괜찮아? 보면 바로 연락 줘. 엄마가 다가와 계속해서 밝아지는 제 핸드폰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름아, 프로필에 그렇게 쓰는 건
너무 매정한 거 아니니? 민준 씨랑 그래도 부부였는데 나중에 얼굴 붉힐 일 생기면 어쩌려고. 엄마, 저는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세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다시 그 사람을 볼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메시지를 올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눈빛에는 걱정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마찬가지로 민준 씨네 가족이 탐욕스럽다는 것만 알 뿐 그 온화한 가면 아래에 어떤 차가운 독사가 숨어 있는지는 모르셨습니다. 그가 오늘 탕하의 귀환을 연기할 수 있다면 내일은 두 번째 연극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마음이 약해지면 그 진흙탕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저는 가방에서 다른 예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몰래 사둔 몇 가지를 저장해두기 위한 전용 핸드폰이었습니다. 저는 암호화된 앨범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3년간 미나, 민정 등과 나눈 카톡 대화 캡처가 있었습니다. 새언니, 엄마가 안마의자 하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1200만 원이래. 언니가 좀 사주면 안 돼? 미리 드리는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새언니, 나 요즘 돈이 없는데 새로 나온 핸드폰 너무 갖고 싶다. 언니 보너스 받았잖아? 새언니, 오빠가 언니 연말 보너스 6천만 원 받았다고 하던데 나 남자친구랑 유럽 여행 가고 싶은데 좀 보태주면 안 돼? 돌아올 때 선물 사올게. 하나하나, 한 건 한 건. 예전에는 사람 사는 정이라고 가족 간의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다시 보니 글자 하나하나가 너라는 현금 인출기는 이제 돈을 뱉어낼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웃긴 것은 새언니로 시작하는 모든 요구의 끝에는 항상 비슷한 말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빠도 아는 일이야. 오빠가 나더러 물어보라고 했어. 오빠가 언니는 분명히 동의할 거라고 했어. 저는 핸드폰을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보세요. 이게 엄마의 좋은 사위와 그가 길러낸 좋은 여동생들이에요. 엄마는 한 줄 한 줄 내려가며 읽으셨고 얼굴색은 걱정에서 경악으로 다시 경악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엄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준이, 걔도 알고 있었단 말이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총감독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다시 가져오며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무대고 그들 가족은 배우였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계속 돈만 내는 관객이었고요. 아빠는 계속 말이 없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제 곁으로 오셔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아빠의 손바닥은 넓고 건조하며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잘했다. 아빠는 딱 3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서재로 돌아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일은 내가 처리할게. 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라. 저는 알았습니다. 아빠가 처리하겠다고 하시면 그건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아빠의 인맥과 수완은 민준 씨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20년 넘게 살았던 그곳, 분홍색 벽지, 하얀색 책상, 모든 것이 제 소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은 기괴한 악몽 같았습니다. 이제 꿈에서 깼습니다. 저는 푹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영화처럼 민준 씨의 얼굴이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저에게 애원하던 그의 눈물, 저를 안아주던 그의 온기, 사랑해라고 말하던 그의 다정한 목소리, 전부 다 가짜였습니다. 이인지는 배신 그 자체보다 더 사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쿵쿵쿵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다급하며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어서 민준 씨의 그 익숙하면서도 역겨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화문을 사이에 두고도 히스테리컬하게 들렸습니다. 아름아, 서아름, 문 열어.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말은 끝까지 하고 가. 네 프로필 메시지 무슨 뜻이야? 엄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방, 지금 뭐 하는 겐가?
계속 문 두드리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걸세. 어머님, 아름이 좀 나오라고 하세요. 우리 부부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서아름, 너 당장 나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자 아래층에 민준 씨의 차가 동출입구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길의 절반을 막고 있었죠. 그는 제가 사준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격분한 야수 같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무정하게 버림받아 미쳐버린 남편을 연기하고 있었죠? 만약 제가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쯤 울면서 아래층으로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겨 그의 해명을 듣고 그의 몇 마디 말에 설득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 그의 숙주 노릇을 계속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쉽게도 만약은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침착하게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신고 좀 하려고요. 주소는 5호 아파트 5동 5호입니다. 누가 저희 집 문을 부수려고 하고 폭력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녹음도 해뒀습니다. 네, 전 남편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가 거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것이 보였고 아빠는 문 뒤에 골프채를 들고서 계셨습니다. 얼굴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고를? 아름아, 일이 너무 커지면 보기 안 좋지 않겠니? 엄마, 체면이 중요해요. 아니면 엄마 딸이 중요해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문을 열면 엄마는 믿으시겠어요? 그가 무릎 꿇고 제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내일 당장 자기 엄마랑 동생들 시골로 보내겠다고 할 거라는 걸요. 제가 집에 돌아가면 모든 것은 예전 그대로일 거고요. 이 연극 제가 3년 동안 봤어요. 이제는 지겨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되었고 민준 씨의 고함도 점점 더 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서아름, 이 독한 년, 내 카톡을 지워? 잠수를 타? 내가 말하는데 이혼 안 하면 너는 평생 내 마누라야. 어디서 바람이라도 피워봐. 내가 내 다리를 부러뜨려 버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연기할 수도 없게 되었네요. 다정다감한 남편은 막말을 내뱉는 미친 개가 되었습니다. 아빠의 표정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골프채를 쥔 손등에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문가로 다가가 현관문 렌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렌즈 속에서 민준 씨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그 다정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그의 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핸드폰을 켜 동영상 녹화 기능을 렌즈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목을 가다듬고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준 씨, 우리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이혼 서류에 저 서명했어요. 내일 우리 아빠 변호사가 당신 찾아갈 거예요. 당신 지금 당장 우리 집 앞에서 꺼져요. 안 그러면 경찰 오면 당신 얼굴 보기 흉해질 테니까. 문 밖의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몇 초 후 민준 씨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상처받은 듯한 떨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3년의 정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끊어버릴 수 있어? 그냥 우리 엄마, 우리 동생들 때문에? 그들은 내 가족이야.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가 다시 약한 척, 불쌍한 척하며 책임을 깨끗하게 떠넘기는 것을 보고 저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사소한 일? 박민준 씨, 당신 매달 내 월급 통장에서 1,000만 원 넘게 가져간 걸 사소한 일이라고 해? 당신 동생이 내 신용카드로 명품 사는 걸 사소한 일이라고 해? 당신 엄마가 내 돈 들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 아들이 얼마나 능력 있어서 돈 잘 쓰는 며느리 얻었다고 자랑하는 걸 사소한 일이라고 해?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글자가 얼음 조각을 부순 칼날처럼 문을 뚫고 그에게 밝혔습니다. 문 밖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경악과 당혹감에 빠져 있겠죠. 항상 순종적이던 제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아르마, 그 돈들 다 우리 가족이 쓴 거잖아. 내 돈이 내 돈이고 우리는 부부인데 그렇게 칼같이 나눌 필요가 뭐 있어?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우리라는 단어를 이용해 우리의 관계를 다시 구축하려 했습니다. 제발 우리라고 하지 마. 더러우니까. 저는 현관문 렌즈를 향해 극도로 조롱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민준 씨, 양심의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당신 여동생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집에서 부모 등골 빼먹지 않은 애가 누가 있어? 당신 엄마 내 돈 들고 화투 치러 가서 돈 잃으면 나한테 달라고 했잖아. 당신 내 가족 전부 거머리처럼 내 몸에 붙어서 피 빨아먹고 있으면서 나한테 감사하길 바라는 거야? 아니야, 아르마, 헛소리하지 마. 그는 다급하게 부정했습니다. 나는 계속 열심히 일했어. 너한테 더 좋은 삶을 주고 싶었다고. 더 좋은 삶? 그게 당신이 5년 일하고 월급 350만 원 받는 거야? 우리 아빠가 사준 차 몰고 내가 사준 명품 옷 입고 당신 그 건달 같은 친구들 앞에서 곧 사장 될 거라고 허풍 떠는 거야? 저는 한마디 한마디 그의 위장의 옷을 전부 벗겨냈습니다. 박민준 씨, 연기 그만해. 역겨우니까. 내가 예전에는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너, 문 밖에 그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 쌍년이랑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가족 전부 다 차단하고 카톡 프로필에 우리 욕을 써놨잖아. 보나 마나 받겠단 놈 생긴 거야. 오빠 버리려고 저러는 거라고. 미나였습니다. 그는 항상 가장 먼저 나서는 아이였죠. 이어서 늙었지만 기운 넘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이 천박한 거사. 문 열어. 우리 박씨 집안이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내 아들을 이렇게 모욕해. 내가 오늘 내 주둥이를 찢어놓고 말 테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좋네요. 온 가족이 다 모였군요. 아빠는 문 밖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온몸을 떨며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빠를 급히 막았습니다. 아빠, 나가지 마세요. 저들이랑은 할 말 없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오후 파출소입니다. 신고 접수되었으며 경찰관이 출동 중입니다. 약 3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저는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핸드폰을 문에 갖다 댔습니다. 박민준 씨, 어머님, 그리고 박민아 씨, 다들 들었죠? 경찰이 곧 도착해요. 소란죄로 경찰서에서 설날 보내고 싶으세요? 문 밖의 욕설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몇 초 후 미나의 불만 가득한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경찰? 누구를 겁죠? 부부싸움에 경찰은 신경도 안 써. 그래? 제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한번 시험해보지, 뭐. 어차피 우리 변호사가 당신들이 폭력적으로 문두드리고 신변 위협한 녹음 파일 전부 백업해뒀어. 아, 그리고 방금 당신들이 한 욕설, 쌍년, 천박한 것도 전부 녹음됐고 명예훼손죄 성립될지 모르겠네. 박민준 씨, 공무원 시험 준비 중 아니었나? 전과 기록 남으면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박민준 씨라는 세 글자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문 밖은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욕하는 소리와 민준 씨의 거친 숨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 성실한 청년이라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직업이 변변치 않다고 생각했고 공무원이 되어 가문을 빛내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전과 기록이 남는다면 그의 인생은 끝장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빠가 나가서 그들과 대치하게 하는 대신 경찰에 신고한 이유입니다. 양아치를 상대할 때는 양아치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규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선자를 상대할 때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껍데기를 찢어야 합니다. 대략 30초 후 저는
그들이 황급히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이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문에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금의 대치로 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급히 부축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름아, 엄마 죽는 줄 알았네. 쟤들이 어떻게 너한테 그런 욕을 할 수가 있니? 아빠가 다가와 제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며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짐승 같은 것들. 그는 골프채를 바닥에 힘껏 내리쳤고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일 이대로 안 끝낸다. 경찰이 곧 도착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과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젊은 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했고 태도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안전에 유의하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을 보내고 아빠는 엄마를 방으로 모셔가 쉬게 하신 후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서재는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아빠는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더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담배를 비벼 끄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무거움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름아, 아빠가 묻는다. 너 민준이랑 3년 동안 걔네 식구들이 가져간 돈 말고 걔 자신이 너한테서 큰 돈을 가져간 적 있니?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민준 씨는 저에게 몇 번 돈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회사를 차리는데 투자하라고 해서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했고, 또 한 번은 부업으로 해외 직구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 5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반년 전에는 내부 정보가 있는데 절대 손해보지 않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며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돈들을 합치면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돈을 벌면 전부 저에게 주고 큰 집도 사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의 열정과 이른바 상승 욕구에 눈이 멀어 망설임 없이 제 예금을 모두 그에게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들은 나중에 모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그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돈이 묶였다며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몇 건의 거래를 아빠에게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담배 한 개비를 더 피워 물고 깊이 빨아들인 후 연기를 천천히 천장으로 내뿜으셨습니다. 알겠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름아, 이 일은 네가 신경 쓰지 마라. 돈은 아빠가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받아줄게. 그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저는 폭풍전야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한번 결심한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 결혼은 끝났습니다. 이 빚은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다음 날은 설날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복주머니를 걸고 붉은 장식을 달아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엄마는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와 부엌에서 묵묵히 명절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빠는 오전 내내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회사 업무 이야기였지만 말투는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방에 틀어박혀 영화를 보며 주의를 분산시키려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점심때쯤 아빠의 변호사가 왔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금태 안경을 쓴 점잖고 품위 있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파에 말없이 앉아있을 때 저절로 위험 있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서아름 씨, 김 변호사님이 제게 서류 한 부를 건넸습니다. 저희가 제공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추가 합의서입니다. 주로 혼인 중 재산 분할, 특히 개인 재산이 침해된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서류에는 제가 민준 씨에게 빌려준 4억 5천만 원과 명확한 기록이 있는 그의 가족들이 가져간 약 5억 원, 총 9억 5천만 원이 남편 측의 혼인 중 아내 개인 재산 불법 점유로 명시되어 있었고
전액 반환 및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동의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동의하게 될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재미있는 것들을 좀 찾아냈거든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민준 씨가 투자했다고 주장한 그 해외 직구 사업은 실제로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1억 5천만 원이 모두 그곳으로 들어갔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말한 친구 회사 투자는 그 친구가 불법 자금 모집으로 반년 전에 입건되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초기 참여자로서 일찍 빠져나왔지만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금융상품은 김 변호사님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완벽한 폰지 사기였습니다. 당신의 2억 원이 이체된 다음 날 박민정이라는 계좌로 이체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민정 씨는 그의 큰 누나 맞죠? 저는 온몸에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발은 차가웠지만 심장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구나. 처음부터 투자 같은 건 없었고 상승 욕구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들 온 가족이 공모하여 저를 상대로 정교하게 계획한 사기극. 저는 민준 씨가 그저 나약하고 우둔할 정도로 효심이 깊고 가족에게 발목 잡혔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는 발목 잡힌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주범이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결혼을 위장하고 투자와 부업을 핑계로 저를 그의 금고처럼 여기며 그와 그의 가족이라는 기생충들을 배불리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빈털터리로 내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먹은 것을 모두 토해내게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서아름 씨, 만약 당신이 문제 삼기를 원하신다면 이 증거들은 사기죄로 그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충분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겁니다. 10년. 저는 김 변호사님을 그의 평온하고 전문적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민준 씨의 때로는 다정하고 때로는 흉포했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를 감옥에 보낸다. 이 생각이 들자마자 마치 덩굴처럼 제 마음속에서 미친 듯이 자라났습니다. 아니, 아직 부족해. 단순히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은 그에게 너무 관대한 처사야. 그와 그의 가족은 내 3년의 청춘을 망가뜨렸고 내 모든 진심을 짓밟았어. 나는 그들에게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물은 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거야. 나는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김 변호사님,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저는 당장은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조금 놀랐지만 아빠는 제 뜻을 이해하신 듯 했습니다. 그저 평온하게 저를 바라보실 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가 이 추가 합의서를 들고 스스로 저에게 와서 애원하게 만들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무릎 꿇고 돈을 갚게 할 겁니다. 김 변호사님은 저를 보더니 몇 초 후 제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재미있군요. 서아름 씨, 그 생각이 마음에 듭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제가 이 합의서와 저희가 확보한 증거 사본을 함께 박민준 씨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아마 그는 설날 저녁에 당신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어 할 겁니다. 김 변호사님을 보내고 아빠가 제 곁으로 와 제 어깨를 힘껏 두드려 주셨습니다. 아름아, 네가 다 컸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은 미소였습니다. 네, 3년의 고통스러운 교훈과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수업료를 내고 저는 마침내 어른이 되었습니다. 오후 4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억눌린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르마, 민준 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피곤했으며 어제의 그 오만함과 광기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안 돼.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르마, 제발.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번만 만나줘. 너한테 할 말이 많아. 합의서. 합의서는 봤어. 우리 얘기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그래? 제가 비웃었습니다. 내 목숨을 원하는데 줄 수 있어? 전화기 저편은 다시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르마, 이러지 마.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닥쳐. 저는 그의 말을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박민준, 너는 나한테 부부라는 두 글자를 언급할 자격이 없어. 너는 그냥 사기꾼이야. 온 가족을 이끌고 와서 결혼 사기를 친 사기꾼. 아니야, 난 아니야. 그는 다급하게 부정했습니다. 그 투자들, 나는 정말로 돈을 벌고 싶었어.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야. 운이 나빴다고? 제가 반문했습니다. 운이 나빠서 내 돈을 내 큰누나 계좌로 이체했어? 박민준, 너 정말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전화기 저편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 잿빛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아빠가 그의 밑바닥까지 다 파헤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박민준, 너한테 하루의 시간을 주겠어. 저는 더 이상 그와 실랑이하지 않고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내 가족 전부 데리고 9억 5천만 원을 모아 원금과 이자 한 푼도 빠짐없이 내일 오후 4시까지 내 계좌로 입금해. 그렇지 않으면 법원 소환장이랑 경찰 출두 요구서를 받게 될 거야. 9억 5천만 원. 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어디서 그런 큰 돈이나. 아르마, 너 나를 죽이려는 거야? 그건 내 사정이야.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집을 팔든 사채를 쓰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돈만 보면 돼. 아, 그리고 너 지금 사는 그 아파트, 계약금 우리 아빠가 내주셨고 등기부등본에는 우리 둘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네가 돈 안 갚으면 그 아파트도 너는 한 푼도 못 가져가. 서아름, 너 정말 독하구나. 그는 마침내 마지막 위장까지 벗어던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더 독한 것도 있는데 제가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너 공무원 되고 싶어 했지? 만약에 내가 내 그 영광스러운 투자 기록들을 증거랑 같이 감사원에 보내고 네가 지원한 기관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 네가 감히.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감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켜봐. 저는 말을 마치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차단했습니다.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과 멀리서 터지는 불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씨 가족에게 이번 설날은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